예,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다가는 그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를 매매 계약, 즉 매매 목적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B 토지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지번을 착각한 거죠. 이런 경우에 갑하고 을 사이에 즉 매매 계약이 성립한 토지는 A 토지냐 B 토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마음속에 두 사람이 합의한 거는 A 토지고, 하지만 두 사람이 계약서에 쓴 건 B 토지라고 했을 때 과연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냐, 아니면 B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계약을 예를 들었지만은 계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법률행위가 그 두 당사자가 완전한 법률 전문가라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기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왜? 비전문가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또는 법률행위가 어떠한 내용, 어떠한 목적물을 계약의 대상으로 한 것인지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과 같은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체결하는 법률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명확하게 모든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전문가인 법률가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실수할 수 있고, 실수라기보다는 내용을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게 하거나. 그래서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불완전하거나 애매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완전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비법률적인 것은 법률적으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법률행위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즉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지을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 목적 내지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표의자, 법률행위, 의사 표시자가 되겠죠. 표의자의 지인이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혀 확정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입니다. 즉 그 행위자 또는 의사 표시자의 진의를 밝히는 겁니다. 진정한 의사가 뭐냐, 원하는 의사가 뭐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그 내심 속, 마음 속에 있는, 또 그 내심에 있는 그와 같은 효과 의사나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의사 표시라는 행위자의 그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 표시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규범적 해석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또 반드시 나타날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지는 건 또 아니라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해서 진위를 파악을 하고, 알 수 없으면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도 알 수 없으면 결국 빠뜨린 것이 있다라면 결국 보충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 행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것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법률 행위 내용의 틈이 있는 경우에 간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틈이 있는 경우에 그 틈을, 간극을 보충하는 해석 방법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적 또는 가정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선 자연적 해석은 그 표의자, 의사 표시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예로 드는 것이 고래고기 사건이에요. 독일 사람이 노르웨이에 가서 고래고기에 대해서, 즉 고래고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입하는. 그런데 이 사람이 물론 그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 말로 고래고기라는 말을 잘 몰라서 계약서에 적기는 상어고기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고래고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은 계약서엔 상어고기로 썼다. 그럼 매도인은 고래고기를 넘겨줘야 됩니까? 상어고기를 넘겨줘야 됩니까? 비록 계약서에는 상어라고 잘못 썼지만 두 사람이 합의한 건 뭐예요? 고래니까 이 진정한 의사는 뭐죠? 고래고기에 대해서, 고래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곧 자연적 해석입니다. 또 앞에 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A토지, 갑과 을은 A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계약서에는 B토지라고 적었다 라고 했을 때 B라고 한 건 그 사람들은 갑과 을이 어떻게 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요? A라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매계약은 A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칙을 이렇게 해석하는 원칙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잘못 표시를 했지만은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는 어떻게 하나로 합의가 된 경우에 그 진정한 합의된 대로 계약을 해석하는 것이 결국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도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위, 당사자, 의사표시자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이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누구를 표시를 하는 그 의사표시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해석 방법이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의사표시, 표의자의 지인이가 아니라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건 뭐죠? 이건 곧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표의자의 이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되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 의사표시자의 의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 시각에서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의사표시를 수행하는 상대방이 이해하는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또 많이 이제 이런 규범적 해석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빌린 돈을 갖다 갚아야 되는데 먼저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써주면은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서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왜 안 주냐라고 했더니 그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는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쓴 것이 아니냐. 총완결이라고 썼다라고 하는 건 돈을 다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건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총완결을 썼다, 영수증 총완결을 썼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돈을 다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사 다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남은 대금을 포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고 또 가끔 가다 보면은 협조를 최대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남겨진 부모님의 빚이 있다라고 했을 때 채권자들이 와서 아들 보고 자녀 보고 와서 돈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은 뭐라고 해요? 부모님의 빚인데 안 갚아도 되죠? 근데 부모님의 빚이니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결국은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갚도록 노력은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못 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법적인 책임은 못 지겠다. 도의적인 책임은 지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못 지겠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는 거지. 만약에 돈을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겠다. 라고 하는, 즉 소위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굳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겠죠. 그냥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은 그래서 못 갚는다, 못한다,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되는 것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이건 당사자들이 이제 빠뜨린 거예요. 규율을 빠뜨린 겁니다. 그 계약에서 또는 법률행위에서 담아야 할 내용을 빠뜨린 거예요. 그러면 제3자의 시각에서 내가 만약에 그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적 의사 또는 가상적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내용에 틈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해석 방법, 이것이 뭐 보충적 해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불법행위,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앞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요. 앞으로 합의를 해요. 앞으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합의를 했는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합의 당시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이 합의 앞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합의의 효력이 이 후유증에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합의를 할 때 장기적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치료비나 이와 같은 비용들을 계산해서 합의하고 즉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통은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후유증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내라면 이 후유증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 이상 추가로 청구하지 못할 거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후유증이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사자가 그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겠죠. 더 달라고 하든지 책임을 더 묻든지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를 더 하든지 책임을 더 묻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합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보충적 해석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서 이런 걸 또 어떤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12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싸게 구입했습니다. 90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이제 12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갖다가 900만 원을 구입했으니 싸게 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동차에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서 실제로는 만약에 그와 같은 흠이 있었다라면은 900만 원에 매수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만 원짜리 물건을 900만 원에 사서 싸게 샀다라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흠이 있더라. 그럼 흠이 있는 시장 가격, 흠이 있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과연 900만 원을 줬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자동차를 9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흠이 있었다라면 더 낮은 가격에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이 대금을 감액하는 것, 즉 90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900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다면 어떻게 해요? 대금을 더 감액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흠이 없을 때도 900만 원인데 흠이 있을 때도 900만 원을 샀겠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행위 해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연적 해석 방법, 또 규범적 해석 방법, 보충적 해석 방법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해석을 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을 하는 표준, 기준에 관해서는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길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의 재반 사정, 그리고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또 신의 성실의 원칙, 이와 같은 것들을 보통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진위를 파악하는데
우선적으로는 그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추구하는 목적이 뭐냐, 즉 사실상의 목적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뭐 그 목적 자체가 뭐 바로 효과에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심의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정이라든지 목적 이외의 사정이라든지 경위라든지 또 법률행위를 그와 같은 계약 또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와 같은 걸 고려해서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고 알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입니다. 106조를 보게 되면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관습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하나의 법 규범이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그 관습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법의 적용입니다. 법의 적용. 그런데 106조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건 관행, 관습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아직 법적인 확신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확신을 얻지 못한 이런 사실인 관습이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가 뭐 관습법에 의한다, 아니 관습에 의한다, 관습에 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다라면 문제가 없고 그 의사에 따르면 되겠지만은 그와 같은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모두 계약이라면은 양 당사자가 모두에게 공통되는 관습이 적용된다라고 하죠. 관습을 기준으로 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야기되는 것이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인데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 결국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의 목적이나 가시적 관습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임의법규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의 적용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법의 적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최근에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냥 임의법규도 세 번째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 다음은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법률행위 해석할 수 없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즉 신의성실원칙, 달리 조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법률행위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신의성실원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소위 약관의 해석 원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신의성실 원칙이 결국 계약의 해석 원칙으로서 마지막 해석 원칙으로서 특히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못한, 즉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확하지 못한 법률행위 또는 계약의 내용을 또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2차적으로 규범적 해석을,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석 방법을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민법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